우리 조심해야겠어요. CCTV를 생각하지 못했어. 사람은 누구나 벽 하나쯤 세우고 삽니다. 가족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그리고 진짜 나와 세상 사이에. 그 벽이 얇을수록 소리는 선명하게 들리고 소리가 선명할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넥타이를 매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주말이면 아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밤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이야기이자 죄책감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2024년 4월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준공된 지 22년이 지난 7층짜리 구형 아파트 한신타운 703동. 봄비가 간간히 내리던 수요일 밤 11시였습니다. 703호의 안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더블 침대 오른편에는 박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4살. 중견 건설회사 공무팀 과장으로 19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약간 불룩한 배. 젊은 시절의 흔적이 조금씩 지워진 자리에 세월이 무겁게 쌓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오래된 습관처럼 침대 끝으로 바짝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 오미숙과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각자의 영역이 생긴 지 오래였습니다. 침대 왼편에는 오미숙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52살, 결혼 19년 차 주부였습니다. 옅은 꽃무늬 면 잠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작은 코고는 소리를 내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잠들고 준혁이 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눈이 피곤해지면 스탠드를 끄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켜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 소리가 들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30살짜리 아파트의 벽은 그 소리를 여과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콘크리트라기보다 종이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벽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704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하고 생생했습니다. 남녀의 소리가 뒤섞인 생의 한 장면이 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격정의 여자의 소리, 점점 더 커지는 여자의 소리, 관계의 소리와 더불어 온갖 여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큰 소리의 여성의 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느릿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당혹감이었습니다. 괜히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당혹감은 어느새 묘한 감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704호는 2달 전까지 공실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한다는 종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오래 붙어 있었고 준혁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온다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때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웃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소리는 벽을 타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베개로 귀를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귀를 막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막고 싶지 않은 감각이 그의 내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감각을 인식하는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런 감각을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결혼 초기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진 지 오래였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벽 너머의 소리는 그 말을 다시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마침내 잦아들 무렵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벽 너머의 소리가 기억처럼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라고 했는데 얼마나 젊은지도 몰랐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살 남자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704호 쪽을 무심코 돌아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도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소리는 일회성일까? 아니면 계속 들려올까?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곳은 다음 균열이 더 쉽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준혁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안방 벽에서만 들렸습니다. 거실까지 들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옆집에서 또 무슨 소리 나지 않아요? 준혁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그런 거 아니겠어. 배관 소리겠지. 아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자체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 그를 잠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봄 한신타운 703호와 704호를 가르는 콘크리트 벽은 22년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의 두께는 18cm였습니다. 사람 하나의 어깨 너비보다 좁은 거리. 그 얇은 경계 너머에서 어떤 삶이 벌어지고 있는지 박준혁은 이제 막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달 내내 소리는 규칙처럼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렸고 때로는 금요일 밤에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에서 깨거나 하던 일을 멈추거나 숨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핑계로 일찍 들어가지 않다가도 어느 날은 소리가 궁금해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세웠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이상한 안도감이 왔고 들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소리가 유난히 오래 이어지던 날 준혁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절정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떤 얼굴일까? 그 순간부터 그의 호기심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너머의 사람에 대한 궁금증.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위험한 욕망의 씨앗인지 준혁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의 계절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아파트의 벽은 점점 더 얇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처음 오미숙을 만난 것은 1995년 그의 나이 35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팅이었습니다. 당시 오미숙은 33살로 화장품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말수가 적었고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3번의 만남 끝에 청혼했고 오미숙은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그의 가을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 초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좁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해 한신타운으로 이사한 것이 12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오미숙은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준혁은 야근과 회식으로 채워진 날들을 보내다 보니 서로의 일정이 교차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싸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싸울 만한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식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날씨, 건강, 반찬 재료의 가격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오미숙은 안방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각자 살고 있는 것에 가까운 생활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년 된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새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택하는 성격이었고 그 성격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그 익숙한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준혁은 복통을 핑계로 조퇴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의 피로가 쌓였고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부장의 잔소리가 길어지자 문득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위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 부장이 의외로 순순히 보내줬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이른 귀가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그는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704호 주민과 마주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누르고 천장을 보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703호가 왼쪽, 704호가 오른쪽이었습니다. 704호 앞에 플라스틱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랏빛 제라늄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기 전에 잘 핀 꽃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화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704호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자는 외출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린넨 재킷에 흰 반팔 티셔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짙은 남색 와이드 팬츠, 낮은 굽의 베이지 슬링백 슈즈,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무늬가 프린트된 작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는 벽 너머의 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히 어떤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어딘지 들떠 보이는 인상을 떠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4의 나이였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가 희고 화장은 얇았습니다. 눈이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 길이로 반쯤 묶어 올려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급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준비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 차분함이 오히려 준혁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친 순간의 짧은 어색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소리를 낮게 조절한 듯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준혁은 반응이 0.5초 늦었습니다. 그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7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신발장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던 반 친구를 마주쳤을 때와 비슷한 그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오미숙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을 때 준혁의 마음 한쪽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촉매였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에너지관리공단 업무 때문에 외근을 나갔다가 집 근처 상가를 지나쳤습니다.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블루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에 꽃다발을 포장하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704호 여자였습니다. 준혁은 잠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했습니다. 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바구니에 담긴 절화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화분들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드라이 플라워 다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세심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그를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이시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제 가게예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준혁은 자신이 이 가게를 찾아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꽃을 선물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꽃을 사야 하는 이유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하얀 국화 다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하나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국화 다발을 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준혁의 가슴 어딘가를 쳤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짧고 평범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날 밤 국화다발을 받은 오미숙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꽃을 산 이유가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꽃집 블루밍을 연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41살에 처음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 해 동안 자격증 과정을 마친 뒤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남편 최동현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찬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해봐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짧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48살 대전 소재 물류회사의 지사장이었습니다. 승진을 하면서 지방 발령을 받은 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복귀할 것이라 했고 이수진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복귀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것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적응해 버렸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올라오면 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최동현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반복되는 그 주기 속에서 이수진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최동현은 묻지 않았고 이수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꽃집은 그런 이수진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 사이에 꽃을 다듬고 포장을 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들이 생기면서 작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가게가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이 이수진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 꽃집에 박준혁이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은 첫 방문으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분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을 만한 작은 것을 고르다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인지, 물을 얼마나 자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 질문들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 끝날 무렵 이수진은 자신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편이라고, 소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그 말이 준혁의 가슴에 어떤 감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꽃씨 봉투를 몇 개 샀습니다. 기르기 쉬운 것으로 달라고 했더니 이수진이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코스모스와 금자나였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화분보다 넓은 땅에 뿌리면 더 잘 자란다고. 아파트 베란다라면 코스모스보다 금자나가 낫다고. 작고 구체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내용보다 그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그는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미소인지
그냥 예의 바른 미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 후 준혁은 네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골목 끝에서 잠깐 서서 용기를 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좋아하는 아이에게 말을 걸기 전에 심호흡을 하던 것처럼 이수진은 혼자 절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꽃 이야기를 하다가 날씨 이야기로, 날씨 이야기에서 동네 이야기로, 동네 이야기에서 생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준혁은 꽤 오래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이수진은 손님이 없을 때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허브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운터 옆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가벼운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올라오는데 평일에는 혼자 지내다 보니 가게가 없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것 같다고.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조금 더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나눌 말이 없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처음에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편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이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쪽에 있다는 것을 처음 인식한 순간이. 준혁은 그 주 금요일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정리를 하다가 준혁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은 요즘 이 근처 자주 지나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웃으며 커피라도 한잔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 바로 옆 골목 안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반, 손님이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은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준혁은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가게 이야기, 꽃 이야기, 아파트 생활 이야기. 하지만 커피 잔이 비어갈 무렵 준혁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음이 너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들린다고.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잊고 살던 감각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고.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민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방음 커튼을 달아야겠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두 사람 다 비슷한 처지 아니냐고. 서로 외로운 것 같다고.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신호였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 알죠? 라고. 준혁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703호 안방 침대에 누운 준혁은 알고 있다는 그 말이 약속인지 아니면 그냥 소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막의 문은 이미 삐걱대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박준혁은 며칠 동안 꽃집 근처를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고.
그냥 이웃이고, 그냥 가게 주인이고, 그냥 우연히 말을 나눈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베란다에서 준혁은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골라준 금자나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연두색의 가느다란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작은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꽃씨를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심고 싶었습니다. 그 핑계로 이튿날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혁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그날 가게에서 2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꽃 포장을 하는 동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놀리면서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준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주부터 준혁은 꽃집을 주 2회 이상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살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이수진도 그것이 명분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명분을 굳이 허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험한 선에 가까이 가면서도 선 위에 서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진이 먼저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가게 뒤쪽 골목에 있는 작은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음 달에도 빨리 올라오기 어렵다고 했다고. 회사 사정이 있다고.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안도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든다고.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왔다고.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도 당연한 척 사는 게 가장 무섭다고. 그 말이 준혁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5월 저녁 공기는 아직 선선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오래된 친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외롭다는 것, 이 삶이 자신이 원하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 중간쯤 살아왔는데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 이수진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서로 이미 다른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맞춰보려는 노력이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지쳤다고. 두 사람의 외로움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자신이 이수진에게 마음이 간다고.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하지 않으면 이 이상 만나는 것이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건 아니라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장마 전선이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습기가 무거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신타운 아파트 복도에는 빗소리가 울렸고 복도 창문에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꽃집 방문을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골목 야외 테이블에서 자신도 모르는 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디까지 허락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704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 최동현이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망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준혁의 가슴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미숙이 봉사활동을 나간 뒤 그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7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차림이었습니다. 연한 회색 면 티셔츠와 흰 면 반바지. 머리카락은 묶지 않아 어깨로 흘렀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수진은 준혁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받으면서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고, 평일 밤이었는데도 들렸다고. 이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한 것이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욕망이라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지금은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준혁은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수진은 문 안쪽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혁의 발걸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사흘 후 이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준혁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음 날 준혁은 오전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후가 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미숙은 그날 오후 동창 모임이 있다고 일찍 나갔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704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출 차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살구색 니트 상의에 짙은 베이지 슬랙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잠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다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 느끼지 못했다고.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향한 방은 이수진의 안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703호 안방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벽의 두께는 18cm. 두 사람이 각자 혼자였던 방들 사이의 거리는 그 얇은 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두 사람은 함께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멀리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6월이 끝나도록 두 사람의 만남은 평일마다 이어졌습니다. 매번 이수진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준혁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도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다가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동시에 다른 것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오미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려주었고 저녁이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면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야근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년 동안 그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준혁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만약 오미숙이 뭔가를 의심하거나 따졌다면 오히려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혁이 이수진의 집에서 나와 703호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준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의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옆집 소리 왜 이렇게 자주 나는 거야? 요즘은 평일 낮에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 어느 저녁 식탁에서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밥을 입에 넣으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낡은 건물이니까 다 그런 거지. 배관 소린가? 배관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미숙의 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괜히 이웃집이랑 불편해지면 더 힘들잖아. 관리사무소에 한번 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들리면. 아이고, 그냥 무시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오미숙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미숙이 관리사무소에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704호를 찾아갈 것이고 이수진은 주의를 받을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가서 문제를 조사하다 보면 낮에 누군가 704호를 드나든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그가 704호 앞에 서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십 번씩 차가운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도 CCTV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진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답이 없다가 짧게 왔습니다. 잠깐 만나자고. 두 사람은 꽃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덮어 쓴다는 것을 이수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준혁이 704호를 방문할 때 층계를 이용하자는 것과 출입 시간을 달리하자는 것 등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처럼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그 계획을 들으면서 묘한 감각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조심해야 해요. 준혁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냥 더 신중하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준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7월 첫 주 금요일 저녁 최동현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복도에서 마주친 이수진의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이수진이 짧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없이 이번 주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703호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튀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듣던 소리였습니다. 최동현이 올라오면 들리는 소리. 준혁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전과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이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금지된 관계를 택한 것이고 이수진의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준혁의 내부를 긁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준혁은 안방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없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어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 충동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돌아가 오미숙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미숙이 잠에서 깨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그녀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오미숙이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 소리 위에 다른 소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크게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오미숙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따랐습니다. 오랜만의 관계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준혁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누워 그 허무함을 느끼는 동안 이상한 감각이 뒤따라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을, 이수진에 대한 질투를 처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오미숙을 도구처럼 사용했다는 것을.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혁은 처음 알았습니다. 오미숙은 곁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얼굴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동현이 내려간 것을 확인한 준혁은 이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지난 주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고, 질투가 났다고. 이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이쪽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다고, 화가 났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짧은 언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순이 화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혁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준혁도 그렇게 했습니다. 7월의 서울은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한신타운 아파트 복도에는 습기가 차올랐고 벽지 모서리에는 이미 곰팡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 곰팡이를 볼 때마다 자신 안에서 조금씩 번지는 무언가와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번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평일마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안에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는데 이제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각자 침묵 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이 이수진의 안방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사랑인지 욕망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이수진이 좋은 건 분명하다고. 하지만 가족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인지는 모르겠다고. 이수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굳었다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준혁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 빈 곳을 준혁이 채워주었다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이대로 계속 가면 누군가가 다친다고. 아내도 남편도 결국 두 사람 자신도.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8월의 오후는 뜨거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한 말이 맞다고. 자신이 비겁했다고. 외로움을 핑계로 삼아 더 중요한 것들을 외면해왔다고. 이수진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관계 밖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 이야기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준혁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703호 현관에 서서 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오미숙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소리, 물소리, 그리고 작게 흥얼거리는 소리. 오미숙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옛날 가요였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 준혁은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대충 올려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준혁의 눈에 전과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19년을 옆에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진과의 만남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 없이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점차 뜸해졌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준혁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8월이 끝났습니다. 704호에서 소리가 들리는 주말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동영과 이수진의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처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투도 흥분도 허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허전함이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익어가는 동안 준혁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가 먹고 싶냐고. 오미숙이 잠깐 놀란 것처럼 대답이 늦었다가 곱창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회사 근처 곱창집에서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곱창을 꺼내자 오미숙이 웃었습니다. 웬일이에요? 그냥 생각나서. 두 사람은 소주를 한 잔씩 따르고 마주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식탁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소주가 한 잔 들어가자 오미숙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재밌는 분이라고. 매주 오시는데 항상 혼자 화투를 들고 오신다고. 혼자 치는 화투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 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관 이야기, 동창 이야기, 아파트 입구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준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자신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날 이후 준혁은 작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 저녁 식사 후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 것, 오미숙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 뭘 보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안에 기뻐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준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베란다에 심어둔 금자나가 주황색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수진이 골라준 씨앗이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준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고 아련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잘 정리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결심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은 이수진의 집 앞 화분에 놓인 제라늄이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때 보랏빛으로 피어 있던 꽃이 물이 부족했는지 잎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서 있다가 그냥 703호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말없는 작별. 문 닫힌 채로 끝나는 작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마무리라는 것을 준혁은 느꼈습니다. 그 주 주말 준혁은 오미숙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오미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준혁은 강원도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바다도 좋고 산도 좋다고. 오미숙이 잠깐 멍했다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혁의 가슴에 예전과 다른 무게로 들어왔습니다. 10월 첫 주 금요일 저녁 박준혁과 오미숙은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둘이 여행이었습니다. 준혁이 예약한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2층 목조 건물로 방마다 통유리 창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았습니다.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바다 진짜 좋다고. 오래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고.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미숙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오미숙이 잠깐 놀라서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바다를 보았습니다. 저녁은 물회와 오징어 구이였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서 소주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오미숙이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웃음이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이 잠들기 전에 준혁의 팔에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없던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낯설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 다시 찾아오는 감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오미숙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19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내가 조개 껍데기를 하나씩 집어 살피는 것을 보면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이 무너지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파도가 조용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봄에 이 거울을 보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이제는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의 것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한 사람의 것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한 사람의 것이. 준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천천히 넥타이 매듭을 고쳤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미숙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19년 동안 매일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응, 다녀올게요. 그 말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면서
준혁은 704호 쪽을 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화분의 제라늄은 누군가가 물을 준 것인지 다시 싱싱해져 있었습니다. 보랏빛 꽃이 그 자리에 피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계절은 지나갑니다. 봄의 설렘도, 여름의 열기도, 가을의 허전함도,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봄이 옵니다. 박준혁의 봄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준혁이라는 남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경험 끝에 그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 있었던 사람, 19년의 시간을 같이 보낸 아내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무뎌질 때 우리는 때로 먼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해답은 종종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신타운 703호의 박준혁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벽이 콘크리트든 오해든 무관심이든 그 벽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